실적 부진이 시달리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왔는데 이 기간 동안 16개 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야. 빠른 배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사도 비슷한 뭐 서비스나 제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하기 때문에 이때 큰 위기가 온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된 건데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대형마트의 위기 요인부터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고진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2위 대형마트죠. 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사태로 인해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재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부터 좀 알고 가죠. 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21년 1,335억 원, 2022년 2,602억 원, 2023년 1,99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부채 비율은 2021년 664%에서 2023년 무려 3,212%까지 폭증했는데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수천 %에 달한다는 건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로 자산보다 부채가 몇 배나 많은 사실상의 지급불능 위험을 시사합니다. 이런 재무지표 악화는 A3였던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 강등되는 원인이 됐고 결국 기업 회생 신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였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뭐 다들 예상은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뭐 아시겠지만 대형마트가 1993년도 이마트 창동점이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업체입니다. 30년이 좀 넘은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포맷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 뭔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때가 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다가 2010년 중반에도 점포별로 보시면은 더 이상 출점이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롯데마트, 이마트 모두 중국 및 뭐 동남아시아에 좀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아주 어렵게 다 지금 실패하고 철수를 다 한 상황이었었고요. 소비도 안 좋고 이커머스 시장도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MBK가 좀 무리해서 차입을 가지고서 지금 이수를 들어온 것도 하나의 패착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산을 매각을 하고 또 그걸 다시 재임대 가지고 또 비용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악순환을 좀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의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위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위기가 시작됐던 겁니까? 대형마트는 2010년대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1,490억 원, 그리고 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이마트의 영업이익도 2019년부터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내리막길의 속도가 붙게 된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쿠팡과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가 급부상한 202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은 전체 유통업의 50.6%로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의 비중은 11.9%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전체 유통 채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몸집이 큰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의 빠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도 그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왜 이커머스의 성장을 막지 못했을까요? 2010년도 초반만 해도
뭐 네이버 쇼핑, 뭐 지마켓, 11번가들이 주도했던 때는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한 1박 2일, 2박 3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여기 뭐 이커머스가 아무 성장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빠른 배송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풀필먼트 센터를 짓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품을 가져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보면 누가 봐도 시간도 오래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방심했죠. 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겼죠. 갑자기 수요가 그냥 이커머스에 몰린 거예요. 그것도 빠른 배송하는 쿠팡에. 그러니까는 매출이 갑자기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사입할 수 있고 그 풀필먼트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금방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2년, 13년 때부터 이제 규제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이걸 진짜 할까라는 게 주식시장에 좀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평일에 쉬는 점포 절반, 휴일에 쉬는 점포 절반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90% 이상이 일요일에 쉬는 점포로 바뀌면서 2014년까지 계속 매출액에 있어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그때 시점이었었고요. 보통 백화점 기준 봤을 때 그래도 매출액의 2, 3% 정도는 신장을 해줘야지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 매출 자체가 꺾이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 그때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5년부터 해서 온라인 쇼핑 성장. 왜냐면 아시겠지만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 뒤로 10년의 모습을 지금 봤을 때 2024년도 쿠팡의 시총 61조 원이 됐고 대형마트는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코로나19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재난이라는 거는 소비를 바꾸는 큰 이벤트가 됩니다. 2003년에 이제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하면서 실제로 인터넷 쇼핑을 처음으로 이용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타오바오, 뭐 티몰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떴던 것도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저희가 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의 등장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대형마트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점포를 운영할 만큼의 그런 자본력이 있어야지만 유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하는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것만 저희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어도 누구든지 뭐 아이디어만 있어도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나서 충성 고객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의 좀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빠지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고 재무구조 압박 들어오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온라인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보스팅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140조 원 규모였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올해 2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시장은 같은 기간 역성장을 해서요. 올해 국내 유통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올해 이커머스가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5%에 이를 거라는 게 이 BCG의 전망입니다. 이 온라인 유통이 이제 뭐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싸고 편하기 때문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굳이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쇼핑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이커머스 거래액이 54조 원이었는데 10년 지난 지금 242조 원으로 4배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 소매 판매를 보시면 뭐 1년에 2, 3% 성장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상황 정도로 지금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온라인은 늘어났고 오프라인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 이커머스가 딱 침투하기에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고요. 아파트 문화여서 이 배송에 굉장히 효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이 배송을 상향 평준화 시켜놨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그거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 대비추도 효용이 훨씬 커서 다시 저희는 오프라인의 성장이 나오기는 힘들다. 업체들이 굉장히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전성기는 오기 힘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무너지고 있지만 네.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체험 마케팅을 기반으로요. 굉장히 좀 고객들을 핫플레이스로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매출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편의점도 처음에 굉장히 고전했었는데요. 뭔가 도시락, 그죠? 맥주, 그리고 뭐 카페 기능까지 접목해서 그 매출이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마트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이 이제는 백화점하고 편의점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오프라인 매장의 형태 중에서 유독 대형마트가 타격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백화점이 그래도 지금 성장이 나오는 게 재밌게도 지금 1월달, 2월달 보시면 보석이랑 시계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로는 코로나 때 이제 가방 같은 거 많이 사시는 분들이 다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보석. 뭔가 내가 올드머니다. 내가 정말로 돈이 있는 거를 좀 뽐내고 싶은 분들이 결국에 이제 보석이랑 시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명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면은 그 기분이 또 안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막 대접도 받고 비싼 거 제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기스가 있는지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뭐 사실 담배 매출이 아직도 그래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담배는 저희가 온라인 구매가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침투가 어려운 품목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이소 같은 경우 초저가도 밀고 있고 올리브영은 뭐 화장품 이렇게 다 각각의 그 대표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대형마트는 예전에 그런 싸게 대량 구매로 간다? 이게 최근에 1인 가구 늘어나는 거랑 트렌드도 안 맞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싸다도 온라인 대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업계에서는 투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놓쳤습니다. 저희가 그 이커머스 침투되는 과정을 보시면 사실 온라인으로 사고 팔기 쉬운 것부터 가장 복잡한 걸로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서 아마존이 90년대 처음으로 사업 시작했던 품목 보시면 책이랑 음반이었었고요. 왜냐하면 책은 다 내용이 똑같고 그러니까는 뭐 이 퀄리티의 변질에 대해서 우려가 없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팔기 편한 거. 그 다음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종류 있는 전자제품. 그 다음이 옷. 사실 우리나라에서 옷이 인터넷 팔리기 시작한 게 2006년 정도부터 막 활성화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지마켓이 옥션 거래액을 넘어선 게 이효리 씨 통해서 뭐 스타샵이라고 해가지고 이효리 씨 입고 나온 옷 같은 거 팔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의리가 활성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품 그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 의약품까지 뭐 최종 블루오션이라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음식료품을 사실 대형마트가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품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못했죠. 그나마 또 희망이라 볼 수 있는 거는 시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 들어오곤 있지만 근데 사실 저희가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구매를 보통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음식료품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를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코 같은 창고용 할인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마트는 트레이더 수를 이제 20개 정도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스페셜이라는 창고 할인점에다가 잘 안 됐고요. 롯데도 롯데마트 맥스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형 자체를 대형 점포에 종합적인 제품을 파는 거에 대한 이런 그 흐름을 이커머스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왜 대형마트가 광고형 할인점을 과감히 늘리고 이런 걸 못했습니까? 이마트 가보시면은 카트 타워에 들어가시면 높이가 어떠세요? 높이가 뭐 한 3m? 그죠? 네. 근데 창고 할인점 들어가시면 어때요? 창고 할인점은 되게 굉장히 높죠. 아, 일반. 네네. 그래서 일반 마트는 이 층고가 낮은데 반해 창고 할인점은 밑에 파레트로 진열을 하고요. 맞아요. 그 위에 진열을 하는 거예요. 재고를. 그래서 창고가 없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화를 하는데 새로 이제 창고 할인점을 바꾸려면은 이걸 부시고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아쉬운 게 대로 좀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은 대로 좀 그 대형마트 3사가 지금과 같이 밀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유통규제법이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소리도 있던데 관련해서는 고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 홈플러스 사태로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 족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인데요.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밤 사이에 영업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이커머스와 달리 아직까지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이 대형마트들의 성장이 침체되면서 업계에서는 꾸준히 역차별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이 해외 주요 나라들을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73년에 소형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르와이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요. 해당 법안 시행 후 소규모 점포의 매출 비중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대형 점포의 매출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로 급증했습니다. 중소소매상을 보호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에 프랑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역시 대규모 소매점포법으로 대형 소매점의 영업을 규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 등을 제한했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통법과 매우 흡사하죠. 일본은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이미 25년 전에 해당 법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교통이나 주차,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대형 소매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복합 쇼핑몰과 주변 상권이 살아나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함께 오르는 지역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업계의 호소와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4%가 조례를 통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더니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매출 증가 효과가 가장 컸고 쇼핑과 요식업도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10년 넘게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의 상생 논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 사이에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이미 유통시장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상생안을 찾겠다는 건 어불성설이 된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유통규제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2012년에 생긴 13년이나 된 법을 그냥 그대로 놔준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간과하고 있었다. 대응을 좀 안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10년 사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이나 상권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시장도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을 다르게 이용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 간다고 여기 안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같이 따로따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그 경쟁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긴 된 겁니까? 지금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제일 큰 덕을 본 곳은 식자재 마트 그리고 이커머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한 1, 2년 전에 이제 아예 폐지된다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해서는 뭐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었다가 이제 수요일로 바꾸는, 보통 주말이 이제 평일보다 20-30% 정도 매출이 많거든요. 그리고 평일 중에서 제일 매출이 그러니까 제일 적은 요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로 이제 바꾸는 지자체들도 좀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마트의 위기가 이 전체 유통업계의 어떤 위기로 번지는 뭐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4년에 소매 판매액이요. 자동차하고 연료를 빼고선 514조나 됩니다. 여러 유통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500조 시장에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이런 많은 업체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고, 근데 업체별로 보면요. 백화점이나 편의점 정도가 그나마 좀 잘 되고 이익을 내고 있고요. 보면 대형마트도 안 좋고요. 가전양판점, 그죠? 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주목할 거는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다수가 또 적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에 TMF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TMF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저는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객이나 소비자나 셀러,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제가 물건을 공급해서 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런 그 잘 되는 기업 아니면 또 구조조정해야 되는 기업들이 양극화가 돼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위기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일단 소비가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초양극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대형마트 위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유통업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위기였다. 네. 왜냐면 2012년도, 13년도 제가 처음으로 롯데쇼핑 커버했을 때가 그때 롯데쇼핑 주가 3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0만 원 미치거든요. 매출도 엄청 감소했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변화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몸집이 커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기민하게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대비해서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도 사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 기존에는 800불 미만이면은 저희 직구하는 것처럼 무료로 그냥 세금 안 내고 받아볼 수 있었던 덕을 굉장히 많이 누렸었거든요. 네.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쌓여있는 재고를 어떻게 보면은 처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가 우리나라랑 가깝고 이커머스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되게 세게 걸 거다 보니까 이 기존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에 중국 업체들까지 들어온다라는 거는 지금 제한된 소비 여력에서 올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그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서 대형마트가 이제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을 전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제 20여 년간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주도했는데요. 그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 상권이 아닌 전 연계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가나 백화점이 있으면은 지역 상권의 90점이 되고 있죠. 우리 쇼핑 갈 때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타고 와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주차를 하고 거기 쇼핑한 다음에 주변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역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폐점하면은 그 지역 상권이 무너져 버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의 중심이 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런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람 자체가 안 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전체 상권의 부동산 가치도 같이 빠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통상 얘기하는 뭐 수세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쪽 상권이 무너지면은 거의 연계된 다른 점포들의 부동산 가치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발전을 하면은 매장에 판매를 하거나 지정한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사원들이 많아지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많고, 어떻게 업무 강도가 낮고, 그리고 도심에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반면에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배송 인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류센터 인력이 늘어나고, 도시 외곽에 있고. 그렇다 보면 저는 남성 인력이 좀 많이 업무 강도 높은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인력은 좀 줄어들고 이런 물류센터나 물류 쪽 관련된 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노동시장의 변화.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분들 많았거든요. 엄청 많죠. 홈플러스만 해도 벌써 2만 명 그리고 그렇죠. 롯데마트도 한 1.9만 명 되고요. 이마트도 그 정도 되는데 희망퇴직 되게 많이 했고요. 그만큼 업계가 힘드니까 그렇게 수만 명에 달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한 가지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새 지금 점포들 잘 되는 점포들 보시면 대형점만 잘 돼요. 대형점, 플래그십 점포 이런 데만 잘 돼요. 다 그쪽으로만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훨씬 재밌고 즐기기가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역 경제 불균형이 심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들이 뭐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실률 증가하고 뭐 부동산 가치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저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당에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오프라인 유통 업체별로 역량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정면 승부. 이미 이제 상거래 시장이 이커머스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코스코, 다이소. 이들의 특징은 가격이 저렴해서 이커머스랑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업체 중에 가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좀 방어. 그나마 지금 이커머스에 넘어가지 않은 카테고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신선식품.
사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대형마트,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덤비고 있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대형마트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꼭 방어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커머스를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데는 이제 공간을 가지고 체험 마케팅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핫플레이스를 자리를 매김함으로써 고객 유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경쟁력 갖는다 그러면은 이커머스가 침체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백화점을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맛집들 전부 입점시켜서 네. 거기들 가서 뭐 먹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 이제 IFC 있잖아요. 네.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인데 인터내셔널 푸드코트라고 저희가 맞아요. 여의도에서 직장인들은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많아요, 예. 거기. 예. 그렇게 해야지 집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어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 예전에 백화점을 1년에 4번 정도 가는 게 그냥 너무 당연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계속 매주 바꿔줘야지 그나마 집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프라인 업체들은 결국에 온라인이 못하는 체험이나 경험이나 취식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MD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오프라인 업체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다이소인데요. 그 요즘 뭐 어렵다 해도 다이소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이소의 방문객과 매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2023년에 다이소의 방문자 증가율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인 반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59% 늘어나며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다이소가 준비한 시즌별 주요 기획전마다 방문자가 급증을 했는데요. 로플렛 관계자는 다이소에 대해서 가볍게 들러 구경하고 쇼핑하는 곳이라는 특성이 강한 만큼 지속적인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저렴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박리담의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 5,000원 팔아서 네. 지금 4조 매출을 한 거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1월, 2월 그 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객단가 같은 경우도 거의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예전에 뭐 저희 1,000원짜리 천냥하우스 뭐 이런 데 가면은 맞아요. 그냥 뭐 주방용 바구니 팔고 뭐 이런 거 팔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다이소 가보시면 뭐가 깔려있냐면 봄 시즌이어가지고 이제 막 벚꽃놀이 하기 좋은 그런 품목들 있고 할로윈에 가시면 할로윈 맞아요. 분장 용품들 있고요. 계속 옷을 바꿔 입어주고 있다 보니까 집객이 잘 되는데 거기다 저렴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뭐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늘고 있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장사 잘 되거든요. 그런 현상은 뭡니까? 이제 가정의 이제 식품 장보기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맞벌이 부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집 근처에 가까운 데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면서 이제 슈퍼마켓 들리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확실히 편의점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지나면서 배송이 가장 빠른 채널이 슈퍼마켓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앱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갖다 주잖아요. 여기는 대형마트랑 다르게 대형마트는 4만 원 이상이어야지 무료 배송인데 슈퍼는 3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더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더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GS 리테일의 GS 슈퍼마켓 그리고 롯데마트 이제 롯데 슈퍼 그리고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모두 갑자기 7, 8%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게 소비 여력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냥 근거리의 소량 구매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2, 3년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슈퍼마켓 사업의 그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유통업체 1위는 뭔지 아세요? 슈퍼마켓입니다. 그리고 2등은 편의점이에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백화점 편의점인데 1990년도 유통시장 개방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마트 같은 업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너도나도 대형마트를 가져온 거죠. 포맷을. 그러다 보니까 유통 선진국은 슈퍼마켓이 있다가 이게 대형마트를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슈퍼마켓이 생기기도 전에 대형마트가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마켓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출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1위 하는 기업들도 뭐 1.5조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의 변화는 수익성이나 매출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슈퍼마켓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봐요. 소비자들이 계속 그 과거처럼 이제 그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하는 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점점 작은 소량에 대한 구매가 늘어서 슈퍼마켓의 성장은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동네 슈퍼마켓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업체들이 최근 성장이 좋으니까 출점을 좀 늘리고 있고요.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2, 3%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익도 나고 있는 구간이어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 사업부를 굳이 가져가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공산품이나 이제 가공식품은 이커머스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져오기는 너무 이제는 늦었다고 보고요. 요즘에 이제 주말에나 이제 평일에 가보시면 2층에 생활용품 매장에 사람 마트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 빠르게 좀 포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빨리 그 대형마트의 이런 전반적인 포맷을, 컨셉을 신선식품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커머스는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신선식품이 소비 기한도 짧고 상품 퀄리티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입도 어렵고. 신선식품 하면은 대형마트다라는 걸 통해서 시장을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되는 점포들을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게 어려웠던 게 점포를 닫으면 또 규모 경제가 줄어들어서 소싱 능력이 또 저하되니까 이제 원가 단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시급한 게 일단은 안 되는 점포들을 접고 가야 된다. 어영부영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이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가는 노선을 잡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이런 경쟁 구도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면에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역시 안 되면 접어라. 안 되면 전부 안 되는 점포는 매각해서 현금 마련해서 차입금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마트 슈퍼마트 있고 롯데도 슈퍼마트 있는데 이거를 슈퍼에 들어가는 새우깡 마트에 들어가는 새우깡 따로따로 소싱했단 말이죠. 이걸 통합해서 소싱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다 마련하고 있고 사실 다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시고. 근데 워낙에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민하게 대응이 안 될 뿐이지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직면한 위기와 그 해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춰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